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립니다. 20명 안팎으로 시찰단이 구성될 예정인데 얼마만큼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빌딩 상층부 매각은 물론 전국 사옥의 임대를 확대하고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청문회와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도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다음 주부터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본격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라더견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측근 2명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며 주가를 띄운 근거로 한국거래소에 심리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가상화폐에 큰돈을 투자해서 논란이 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30건이 넘는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자까지 챙긴 거로 보입니다. 손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다음 날 새벽 3시 반, 17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코인업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니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가상화폐 투자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까지 해당 지갑에서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이 6건 발견됐습니다. 지금 금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자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네.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10일 새벽에도 3시 15분부터 2분 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3차례 이뤄진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지갑 내역을 살펴본 코인 전문가는 특정 코인을 판 것은 물론 가상화폐로 만든 일종의 온라인 금융상품인 디파이를 이용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활동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시작 전 오전 7시 32분부터 개의 30분을 앞둔 오전 9시 28분까지 13차례,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한 오후 1시부터 20여 분 동안에도 9차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건수는 최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진행 중일 당시 코인 투자를 했는지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여당에선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사를 지켜보자는 기류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라디오 인터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상임위 진행 과정 중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그중에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질의를 하는 법사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단독을 보니까 한동훈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지금 정도 드러난 보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해명을 오늘이라도 듣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상임위 때 거래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네네. 거래했다고 하면은 다른 거 자고우면할 거 없이 국회의원 사퇴시켜야죠.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지 우리 당도 어떻게
당신 의원직 사퇴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타당 의원한테 사퇴해라 그걸 어떻게 그 상대당이 강요를 합니까? 그렇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보여지죠.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저는 이 코인은 UFC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시찰에 그치지 않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난 7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오는 23일과 24일 현장을 방문하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서고 국조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수부, 과기부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정부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과 설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측은 시찰단의 규모와 방문 시설, 활동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 시스템 가동 상황을 비롯해 오염수 처리 역량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시찰단의 직접 조사에는 선을 그어 현장 활동 성격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安全、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이와 함께 이미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이상의 정보 확인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장 시찰 일정에만 이틀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찰단의 일본 체류 기간은 최소 3박 4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을 앞둔 상황에서 용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물을 오염수로 부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처리수로 부르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오염수보다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이 바깥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주축이 돼 검증을 하고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물을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오염수보다 처리수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같은 날 정부가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기사까지 나오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름 바꿔치기로 국민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라는 건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부인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로 부르고 있다. 용어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벌어지는 뜨거운 공방만으로도 이 사안이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찰을 두고는 실효성 논란도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에게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수사가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까? 네, 1년 반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 2016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양평군에게 각종 행정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시행사가 연장 신청 없이 공사하면서 건설 시한이 지났는데도 양평군이 오히려 소급해서 사업 기간을 2년 늘려주고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특혜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따라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착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1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선 최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착공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에 최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이미 물러난 만큼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을 늘려준 것과 관련해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오늘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사업기간 연장 등 개발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 사안을 가벼운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으면 준공이 늦어져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가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 5명을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대형 나무 조형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체험학습으로 온 학생들을 비롯해서 관람객들이 대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화재 소식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형 나무 조형물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이 놀라 멈추거나 급히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놀이공원 다른 쪽에서도 보일 정도인데요. 경기 용인 에버랜드 안에 있는 나무 조형물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입니다. 에버랜드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13m짜리 조형물 매직트리에서 불이 난 건데요. 휴일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가족 단위 관람객도 많았고 마침 체험학습으로 방문한 학생들도 많아 놀이공원은 붐비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은 YTN과 통화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와 무척 바글바글했고 연기가 멀리까지 퍼져 관람객들이 무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이 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급히 대피하는 관람객들이 뒤섞이면서 일대에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20여 분 만인 11시 반쯤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지금은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형물에 설치돼 있던 조명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일부 관람객의 진술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에버랜드 측은 화재 직후 조형물 주변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안내했다며 소방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밤마다 서울 성수동 일대에 하루살이떼가 몰려들어서 일대 주민과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들어온 간판을 날개 달린 곤충 수십 마리가 뒤덮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 위를 쳐다봅니다. 환한 가로등 주위로도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곤충. 곤충의 정체는 동양 하루살입니다. 간판에 달린 조명 주변에 하루살이 자체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성수동 일대에 하루살이 떼가 날아들며 일대 상인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간판이 다 글자가 안 빌 정도로 다 맞아요. 그리고 창문에 창이 이게 다 꽉 차요. 그래서 장사하면서 계속 물 뿌리고 손님들이 짜증을 내요. 하루살이는 한강변에 알을 낳고
주로 5월과 6월 강과 맞닿은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관측되다 최근 성수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상권이 몇 년 새 크게 발달해 밝은 조명도 늘어나자 빛을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달 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출몰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2급수 이상의 수서 곤충이에요. 한강의 수질이 일단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연휴 끝나고 비 오고 나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명이 3일에서 5일에 불과한 데다 짝짓기 시기인 5, 6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 하루살이. 감염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물지도 않지만 날개를 폈을 때 길이가 4에서 5cm에 이르는 만큼 주민들은 혐오감을 호소합니다. 9일 하루에만 수십 건이 접수되는 등 이달 보건소에 들어온 민원이 50건에 육박합니다. 한 3일 됐어요. 막 잠자리 같아요. 잠자리. 모기상 거기가 많아요. 막 붙어 있는 거. 그럼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날아가고. 유충이 서식하는 한강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방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소는 주택가 풀숲 등을 돌며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당분간 일대 상인과 주민들의 괴로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빈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족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족 측은 희생자인 8살 조은결 군을 공개하면서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군 아버지가 사고 당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버지는 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만큼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10대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스스로 생중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112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 전화 1388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사 6명이 돌아가며 24시간 일하면서 하루 평균 전화 100통을 받는데 특히 최근 들어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 도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올해에만 26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학습하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112로 들어온 자해와 자살 의심 신고도 한 달 사이 15%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SNS에서 생중계되고 22일 동안 서울에서만 청소년의 자살 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됐습니다. 이렇듯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나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소년이 쓰는 폰이라면 애초에 거기에 어떤 장치들을 좀 더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깐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들을 좀 더 차단하는 것들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장벽을 높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 징후를 포착했다면 지체 없이 상담이나 치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를 돕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단 부모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혼자 두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의뢰해서 찾아간다든지. 더불어 상담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위기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김승준 선수와 김명준 선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김승준 선수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군에 자진 입대하겠다고 했고 김명준 선수 역시 잘못을 시인하며 군복무를 이행해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 등을 받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주가 폭락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더견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문 끝에 나온 라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범행 부인해 오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국 골프장 매입이나 해외 자산 은닉 의혹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라 대표 측은 통정매매 혐의만큼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은 종목 추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하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장만 있는 라 대표 측과 달리 검찰은 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 대표 일당의 통정매매 혐의가 맞다고 판단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자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이상 내역을 포착하면 곧장 심리 분석 단계로 전환합니다. 심리 분석은 개별 투자자 계좌, 매매 정보 등을 샅샅이 살펴 이상 여부를 분석하는 건데 여기에서 라 대표 일당이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며 주가를 띄운 게 확인된 겁니다. 법원은 라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심사 9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라 대표의 혐의가 중하다며 시세 조종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가 법원의 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검찰도 라 대표의 시세 조종과 자산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는 물론 라 대표 주변의 정관계, 연예계, 언론계 관련 의혹도 전방위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폭락 직전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거두고 폭락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한 라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라 대표에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라 대표의 최측근인 변모 씨와 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씨는 투자자를 모집해 관리하고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와 언제부터 범행을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라더견 대표에게 의사들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병원장 주모 씨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오늘 오전 주모 씨 병원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대표를 소개하면서 투자하도록 제안하는 등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선 유명한 노래가 있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출시된 증류식 소주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임창정 씨와 손잡고 만든 브랜드인데요. 출시 한 달 만에 초기 물량 10만 개가 모두 팔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주 한 잔 품절됐습니다, 사장님. 당신, 내가 소주 한 잔 찾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떤 경로로 한 거야? 네, B팀. 네, 임 씨가 원재료 선정부터 병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임 씨가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세븐일레븐이 손절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소주 한 잔 재고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요. 임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만큼 세븐일레븐은 사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판매 중단을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논란에 소주를 직접 만들던 회사부터 편의점까지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는 모습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던 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기 용인에 있는 송 전 장관 자택과 대변인실을 포함한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했던 인권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 섰습니다. 일본인 변호사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선 건데 위안부 소송에선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우리 법원을 찾았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가 한국을 찾은 건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에 앞서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이 이번 소송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면제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개념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ウクライナと韓国の一時訴訟で加害国の主権免除を否定する判決が出て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2012年の ICJ 判決の結論をこの事件にそのまま適用するというのは誤り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야마모토 변호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운 건데 야마모토 변호사는 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국내법이 이미 국내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 예외를 명문화한 상태라 상호주의를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또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면제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법정을 찾았고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호소하며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저는 오늘도 그렇게 판결이 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 측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내외 여러 전문가 의견을 두루 청취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 집안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꼭 장남이 우선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먼저 이번 판결 배경이 된 사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집안의 복잡한 가정사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씨라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본처 B씨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뒀는데 내연녀와 외도에서 혼외 아들을 낳고 지내다가 지난 2017년에 숨졌습니다. 내연녀는 A씨를 화장해서 경기 파주의 한 추모공원에 봉안했는데요. 본처 B씨와 두 딸이 이 내연녀와 추모공원을 상대로 남편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내연녀의 아들이 혼외자인데다가 미성년자이니까 자신이나 맏딸이 제사 주재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 오기 전에 하급심에선 본처 측이 잇따라 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1, 2심 재판부는 잇따라 본처 B씨의 유해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내연녀의 아들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200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들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의 제사 성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부계 중심 가계의 계승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인식이 아직 널리 용인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거고 그게 15년 만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2008년에도 대법원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법원도 당자가 제사를 승계하는 종례의 관습은 가족 구성원인 상속인들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차별을 두는 것이어서 현대 가족제도에는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당시 제사에 대한 사회 통념상이나 또 법리적으로 볼 때 장자를 우선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 건데요. 이번에 이를 뒤집은 건 지난 15년간 바뀐 사회적 분위기를 대법원이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남녀 또 적서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개성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김선수 대법관은 원고인 본처 측과 또 피고인 내연녀 측이 숨진 남편의 유해를 나눠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보충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 의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바뀐 사회적 분위기를 대법원이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대법원은 제사와 관련해서 기존 부계 중심의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 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게 된 판결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의 상층부를 매각 추진하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전국 10개 사옥은 임대를 확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자회사의 2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 4천여 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자구안을 발표하고 이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 사장은 한전의 경영난과 관련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한전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가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급 이상 임직원들은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고 전체 직원의 인상분 반납도 노조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다음 달에 지급될 성과급을 1급 이상은 전액, 2급 이상은 5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국전력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선이 산불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비대위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보상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축구장 17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강릉 산불. 경찰은 높이 15m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덮쳤고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 주민 18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비대위는 전선 주변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전기줄에 닿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작업을 하지도 않고 어떤 산 지주들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리 소홀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피해와 관련해 성실하게 응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고성 산불의 경우 한전과 이재민 간 손해배상 소송 20여 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지난달에야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 감정액의 60%로 제한해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들 집과 직장을 같이 잃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한전은 여기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산불도 소송전이 시작되면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보상이 확정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연하장에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진 칠곡 할매 글꼴의 주인공들이 이번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다시 한번 연필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직접 6.25 전쟁을 겪은 당사자인 만큼 전쟁의 고통을 내일처럼 아파했는데요. 할머니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김근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연필을 쥐고서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손편지를 씁니다. 조금은 삐뚤 글자 한 획 한 획마다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뒤늦게 한글을 배워 디지털 글씨체 칠곡 할매 글꼴까지 만들어낸 경북 칠곡군의 할머니들. 이번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위로와 응원을 전하겠다며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칠곡에서 평생을 산 만큼 전쟁은 이들에게도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폭격을 시키고 총을 쏘고 하면 너무 무서웠죠. 그럴 때는 총 안 맞으려고 피난민들이 하얀 바쁘리를 덮으시고. 꿈 많은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기에 지금 쓰는 편지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이지만 그 어린 것들 그 살라고 태어났는 거 다 전쟁에 다 죽고 그거 뭐 아이고 보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지. 할머니들이 쓴 손편지는 영어로 번역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됩니다. 머나먼 이국에 진심 어린 편지를 전하기 위해 할머니들은 이렇게 영문으로 된 칠곡 할매 글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영어지만 마치 그림을 그리듯 정성을 담아 알파벳 한 획씩을 써나갔습니다. 나도 8살 때 편안 갔거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 좋아요. 어제 이걸 그거 보낸다 하기도 진짜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랬는데 그건 어떻게 했나 싶은 게. 할머니들이 버텨온 힘든 삶과 그런데도 놓지 않았던 수많은 희망이 삐뚤빼뚤 편지에 함께 담겨 우크라이나를 위로하러 날아갑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했던 정책도 해제되면서 국경 지역은 중남미 이민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옷을 넣은 비닐봉지를 몸에 묶어 강을 헤엄치는 남자. 아기를 넣은 여행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 행렬입니다. Todos vamos a regiarnos, pues ahí vamos a ver. Todos nos vamos a nadar allá, ¿no? Entonces todos vamos a regiarnos ahí a ver qué pasa. 국경 장벽은 며칠 전부터 몰려든 이민자들로 대규모 난민 캠프를 방불케 합니다.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국경 사무소 일손도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We are seeing a lot more females with children. If you take a look, we're looking at really small, like babies, to anywhere from 2-3 years old.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시켰던 이른바 42호 정책이 해제된다는 소식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추방 정책은 종료되지만 더 강력한 불법 이민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Our borders are not open. People who cross our border unlawfully and without a legal basis to remain will be promptly processed and removed. 3년여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미국은 진단과 치료가 유료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PCR 테스트에 $90, 우리 돈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해체되고 미국 입국 시 요구됐던 백신 접종 증명서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백악관은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차세대 백신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입하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상설 조직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쇼핑몰 총격 참사로 희생된 한인교포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조모 군이 부상에서 회복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국 ABC,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총격 사건으로 숨진 한인교포 부부의 유족은 조 군이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군은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미 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의 이들 가족을 위해 마련된 모금 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약 24억 9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현재 후원이 종료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무난한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습니다. 조 추첨 결과 피파 랭킹 27위 대표팀은 80위권 중동 2팀, 130위권 동남아 팀과 편성됐습니다. 아시안컵은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 2위 12개, 조 3위 중 상위 4팀이 16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합니다. 대표팀은 6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we have a good group. Obviously, there's no easy group. They're all very, very good teams. But I think with Malaysia, John, we find teams that we have to learn about them. 결혼 사실은 물론 이름과 직업까지 속인 채 여성과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뜯어내고 아이도 낳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A씨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홀로 키워야 한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전세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바지 임대인 40대 A씨와 모집책으로 활동한 대부업자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주범 고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B씨는 고 씨와 공모해 명의를 빌려줄 바지 임대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리 전세 사기 일당이 수도권 일대에 보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930여 채 중 330여 채는 A씨의 명의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는 7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 법적으로 끝난 건 몰라요? 내가 그랬잖아. 몇 대 때렸다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엄만 죽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경상북도 칠곡에서 친아버지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자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발견되는 학대 정황들로 동생의 담임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변명만 하는 새엄마. 아이들은 학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지 못했다. 동생을 때린 건 자신이라고 언니가 말했다. 가해 부모에게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언니는 진실을 밝혔다. 세탁기에 가두고 욕조에 물고문까지 아이들에게 가해졌던 잔혹한 학대. 몽둥 곳도 한 군데 이상인 거고요. 부검 소견서에 보면 3군데 장파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보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동생을 폭행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동생을 집안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모든 범죄 혐의를 언니에게 씌우려 했던 새엄마. 하시고, 예? 신경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죠. 예?
대법원은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새엄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어린아이가 왜 도장이 2년 죽어야 합니까? 연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울산에서는 고래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울산 장생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축제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죠. 울산 고래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연한 봄 날씨에 이곳 장생포항에는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고래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이곳 울산으로 봄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제 개막한 울산 고래축제는 올해로 27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총 나흘간 진행되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고래 캐릭터인 장생이 수상 퍼포먼스, 열린 음악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고요. 열기구를 타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 오후 5시부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울산 지역 주민과 전문 공연팀 등 1000여 명이 함께하는 고래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4도, 대전과 대구는 25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대체로 구름 많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연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하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한낮 시간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